여러분, 딸을 시집 보낸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울지 않았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강한 남자라서? 눈물이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조차 흘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딸의 결혼식장 맨 뒷줄에 홀로 앉아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남자가 흘리지 못한 눈물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 낡은 빌라 3층에 박성태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은 여든처럼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들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지도였습니다. 수십 년간 잘못된 선택들이 한 줄 한 줄 얼굴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성태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 공사판에 나가기 위해 몸에 새겨진 시계였습니다. 이제는 나갈 공사판도 없었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골목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하나. 그것이 그의 세계 전부였습니다. 성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지수, 31살. 지수는 아버지와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지수가 16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으니 지수는 아버지 없이 어른이 된 셈입니다. 대학 입시도, 첫 취직도, 첫 실연도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태의 낡은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문자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제가 결혼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청첩장도 아니었습니다. 주소도 예식장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이 문장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압축되어 있었을까요? 오라는 것인지, 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아버지에게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인지. 성태는 그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박성태가 집을 나간 것은 지수가 16이던 해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 실패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손이 컸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꽤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아내와 딸이 있는 번듯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성태는 돈이 생기면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투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가볍게 즐기는 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원도 카지노, 지하 도박장, 심지어 불법 온라인 베팅까지. 성태는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최미선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오는 돈이 줄어들어도 새벽에 들어와도 눈이 충혈되어 있어도 미선은 그냥 밥을 차렸습니다. 딸 지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가정인 척.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것은 지수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성태가 회사 명의로 빌린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이 밀렸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부 한 명이 크게 다쳤고 보상금 문제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성태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대신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도망.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미선과 지수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미선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수는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합니다. 지수의 반 친구들 중 몇몇은 지수가 급식 신청서를 내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성태가 단순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자였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흔한 막장 가족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태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진짜 이유. 그것은 사업 실패도 빚도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족 곁에 있는 것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자신이 사라지면 미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하면 일부 채무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죽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집을 나가던 날 새벽 성태는 강변으로 갔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는 강바람이 부는 다리 위에서 그는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검고 차가운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여보, 지수가 열이 나. 당신 어디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지수가 열이 나. 당신 어디야? 성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난간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뒤로. 그는 다리 위에서 내려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그의 가출이었습니다. 죽지도 돌아가지도 못한 채 그냥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성태는 그 후 15년을 떠돌았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식당 설거지, 폐지 수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꾸진 않았지만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어느 도시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는 계속 이동했습니다. 마치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자신이 저지른 것들이 자신을 따라잡을 것만 같아서, 그러면서도 그는 딸에 대한 소식을 몰래 들었습니다. 미선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제 최미양은 성태를 증오했습니다. 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딸 소식을 물었을 때 미양은 끊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미양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도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미양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잘 지내고 있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 언니는 재혼 안 하고 혼자 지내고 있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성태는 고맙다고도 미안하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은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자신이 없어서 딸이 잘 자랐다는 말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확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성태는 이제 경기도의 낡은 빌라에 정착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기력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공사판 일은 못하게 됐고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기초수급 신청을 도와줬고 그것으로 겨우겨우 방세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제가 결혼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성태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말을 해야 할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신 그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3주 남았습니다. 그는 복지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결혼식장이 어디 있냐고. 직원은 친절하게 여러 곳을 알려줬습니다. 성태는 그 정보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나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박지수라는 이름으로 15일에 예약된 것이 있냐고. 세 번째 전화에서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예식 당일 성태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옷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을 골랐습니다. 짙은 회색 바지와 흰 셔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넥타이가 없었습니다. 노인 복지관에 가서 혹시 넥타이를 빌릴 수 있냐고 물었더니 복지관 관장이 서랍에서 남편 거라며 오래된 줄무늬 넥타이를 꺼내줬습니다. 성태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며 3번 만에 겨우 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낡고 주름진 얼굴, 세어버린 머리카락, 빌린 넥타이,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그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화려한 거리였습니다. 성태가 마지막으로 강남에 온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자신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웨딩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하객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꽃이 만개한 것처럼 화려한 분위기였습니다. 성태는 그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입구 옆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딸을 봤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머니와 함께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16이었던 딸이 어느새 31살의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태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수는 예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마치 성태가 망가뜨리기 전의 삶,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던 시절의 꿈 같았습니다. 지수 옆에는 미선이 있었습니다. 미선도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성태의 아내였던 그 여자.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성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태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초대를 했지만 그것이 진짜 초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나갔다가 지수가 당황하면, 결혼식이 망가지면 그것은 또 자신이 저지르는 짓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하객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사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성태는 사위의 얼굴을 봤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이 선했습니다. 성태는 그것만으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홀 안에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이 들려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성태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손이 떨렸지만 눈은 건조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지수가 버진 로드를 걸어오는데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맨 뒷자리 쪽을 향했습니다. 그 눈이 성태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0.5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곧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신랑 옆에 섰습니다. 성태는 그 0.5초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딸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용서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외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식은 계속됐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서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성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있어야 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딸의 첫걸음을 보던 날, 딸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딸의 중학교 졸업식, 그 모든 날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태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아무도 듣지 않는 가장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성태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본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의 결혼을 봤으니 이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뷔페 음식들이 가득한 테이블 옆에서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태는 구석에 서서 음료수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미향이었습니다. 처제 최미향. 미향은 성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증오가 얼굴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에 미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네요.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미향은 성태를 복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수가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성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왜 나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성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어떻게요? 미향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줬어요. 몇 년 전에 성태가 그날 다리 위에 있었다는 것을, 죽으려 했다는 것을. 미향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성태가 집을 나가던 날 새벽 강변 다리 위에 서 있었을 때 우연히 그 다리를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난간을 붙잡은 남자를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전화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그런데 그 남자가 혼자서 난간에서 손을 놓고 내려왔습니다.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 그냥 떠났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최미양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미양의 남편이 그날 새벽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양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남자를 봤다고, 다리 위에 서 있다가 혼자 내려왔다고. 미양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형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양은 그것을 오랫동안 혼자 간직했습니다. 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25살이 되던 해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았을 무렵 지수가 먼저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갔는지 알고 싶다고. 그냥 나쁜 남자였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미양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나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너무 많이 무너진 사람이었다는 것. 도망간 것이 가족을 버린 것이었지만 동시에 죽지 않으려는 선택이기도 했다는 것. 그 복잡함 앞에서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용서하면 안 되나? 보고 싶은 건가? 보기 싫은 건가? 지수는 결혼을 결심하면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제가 결혼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초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그리고 그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컸다. 하지만 당신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것이 지수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복도에서 미양의 이야기를 들은 성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눈물이 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미양은 말했습니다. 지수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양은 돌아갔습니다. 성태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환한 빛이었습니다. 성태는 그 빛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식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웨딩홀 입구 옆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나올 때 그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웃음소리, 사진 찍는 소리, 덕담을 나누는 소리. 그 속에서 지수가 나왔습니다. 신랑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성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식장에서는 끝내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이제야 아무도 보지 않는 벤치 위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석 벤치에 앉은 늙은 남자가 울고 있다는 것을, 그 남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아버지라는 것을. 지수는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신랑과 함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차에 타기 직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치 쪽을, 성태가 있는 쪽을.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아주 짧게,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지수는 떠났습니다. 성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웨딩홀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해도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계란 2개가 남아 있었나 없었나?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태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노크였습니다. 성태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가끔 안부를 물으러 오긴 했지만 이른 아침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2번째 노크가 들렸습니다. 성태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야 할 딸이 이른 아침 낡은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내일이에요. 오늘은 하루 여유가 있어서. 성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이 낡은 빌라까지 왔습니다. 성태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 창문 하나, 이불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지수가 3살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웃고 있는 아기의 사진. 성태가 15년 동안 품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딸도. 지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성태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태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이요. 손님들이 주신 것 중에서 아버지 몫이요. 성태는 봉투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됐어. 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태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용서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고마워. 그 2 글자를 말하는데 목이 꽉 막혔습니다. 지수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해요도 미워요도 용서해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 있었을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태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수가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태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냥 두었습니다. 딸이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무료 검진이 있는데 오시겠냐고. 성태는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에 무언가 보인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태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검진 결과를 듣는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다고. 딸이 왔다 갔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태는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폐암 초기였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지만 초기였기에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같이 오시라고. 치료 과정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에게 연락해야 하나. 미양이 말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딸의 행복을 원한다면. 하지만 지수는 왔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연락해도 된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의미일까? 성태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치료가 잘 된다면 언젠가 딸이 먼저 연락해 오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만약 치료가 잘 안 된다면 그때는 딸에게 짐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한 바로 다음 날 성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아버지,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근처 지나는 길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성태는 오랫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근처 지나는 길.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사람이 신혼여행 첫날 왔다가 또 들르는 것이 과연 그냥 지나는 길일까요? 성태는 답했습니다. 와도 돼. 지수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드실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 성태는 그것을 받으면서 말하려 했습니다. 폐암이라는 것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성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좀 아파. 어디요? 배 쪽. 지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검사 받으셨어요? 응. 결과는요? 성태는 말했습니다. 초기라고. 치료하면 된다고.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치료받으실 때 제가 같이 갈게요. 성태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지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같이 갈 거예요. 딸이 먼저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먼저 아버지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리라는 것을, 아버지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것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초대였습니다. 진짜 초대. 지수는 미양 이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대신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혼자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예였습니다. 혼자인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가 나쁜 아버지였을지라도, 설령 그가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죽으려 했던 날,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 이 낡은 빌라까지 흘러온 그 긴 세월이 어쩌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성태는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초기였기에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정리가 됐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밥도 먹기 어려웠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수가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약 시간을 확인하고 다음 검진 날짜를 달력에 적고 갔습니다. 아버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왜 안 오셨어요? 무슨 날? 성태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요. 다들 오는데 아버지는 안 오셨잖아요. 뒤에서 봤거든요. 성태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 울면 내가 알 것 같아서. 내가 거기 있다는 거. 그러면 내 결혼식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리고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한테는. 지수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래도 됐는데. 뒤에 있어도 됐고, 울어도 됐고,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됐는데. 성태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성태는 요즘도 매일 아침 창가에 앉습니다. 골목길이 똑같이 낡았고 냉장고 안이 똑같이 허전하지만 벽에는 이제 사진이 2장 걸려 있습니다. 지수가 3살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지수의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찍어온 사진 1장.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지수. 지수가 몰래 인화해서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성태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날 자신이 울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고. 울었다면 딸이 알아챘을 것이고, 알아챘다면 결혼식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러면 그날이 딸의 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날이 됐을 것이라고. 딸의 결혼식은 딸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그날을 빼앗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켰습니다. 그날의 눈물을. 지수는 요즘 임신 중입니다. 내년 봄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수는 성태에게 말했습니다. 태어나면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거라고.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자신에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말했습니다. 자격 같은 거 묻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있으라고. 딸의 결혼식에서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있어서 눈물로는 다 담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날 그가 삼킨 눈물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의 후에 다리 위에서 내려온 그 새벽. 유통기한 지난 두부와 계란 2개. 빌린 넥타이를 매던 떨리는 손. 딸과 눈이 마주친 0.5초.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혹은 손녀. 우리의 삶에는 눈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울지 못하는 것이 가장 깊은 슬픔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 그냥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딸의 결혼식,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눈물을 삼킨 진짜 이유는 그것이 딸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딸이 자신의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날이 오기를 성태는 조용히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내 엄마 결혼식에서 울지 않았어.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거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삼킨 눈물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이 언젠가 지수의 고개 숙임처럼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고 드신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